지금까지 저희가 토론한 그런 현금성 복지는 사안별로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이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그런 돈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서도 얘기 나온 것처럼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실험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현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객 여러분들 생각을 돌아가면서 듣고 플로어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대표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일부 도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이유는 가장 크게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옛날하고는 달리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게 훨씬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소득 보장 제도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부조도 있고요. 지금 한국형 실업부조도 얘기했지만 실업급여도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장려금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선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누가 가난한지 누가 부자인지 누가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하기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40시간 있는데 그 시간의 절반은 음악을 합니다. 예술가예요. 예술 작품은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죠. 공연하면 돈 벌리고 안 하면 안 벌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시간은 라이더 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는 일을 플랫폼 통해서 연결해서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취업 중인지 아닌지,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이거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용주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이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건지 찾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고 소득을 보장할 방법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한 불안 속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잘못된 삶이냐? 괜찮은 삶이에요. 20시간 예술하고 20시간 노동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삶이죠. 소득만 보장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한테 보장을 하고 누구든지 돈을 벌 때 세금을 좀 더 내고 돈을 벌지 못할 때 받아가는 구조가 되면 됩니다. 당연히 기본소득도 세금에 포함될 거기 때문에 많이 벌게 되면 많이 내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못 벌 때에 대해서 대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일자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예를 들면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됐는데요. 이 3만 불 중에 일부 1%라도 5%라도 10%라도 그래도 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았다면 뭔가 기여를 했을 거라고 보고 보편적으로 나눠준 기본소득제가 검토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한테 왜 주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건 부자한테는 세금으로 더 거두면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항상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항상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이 또 지금 다가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벌 때 좀 내고 덜 벌 때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사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정근 교수님. 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내용은 다 얘기했고요. 문제는 여기 이제 근로윤리라든지 혹은 재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근로소득 기본소득보다 더 이제 지금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분배 구조가 개선되고 좀 더 극한 것은 제도로 이제 안심소득제도 그다음에 뭐 근로장려소득제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컨대 안심소득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주고 있는 거 뭐 기초생계비다 혹은 뭐 실업급여다 이런 걸 다 없애는 대신에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 복지를 다 없애고 하는 거라서 스위스가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스위스는 보통 1인당 소득이 지금 8만 불 있는 국가예요. 한 뭐 3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국민의 77%가 2016년에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한 건데 왜냐하면 그 안 하고 정부가 발표한 게 재밌는데 국민들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안심소득은 기초생계비나 실업급여 등등 이런 그 부조를 좀 다 없애는 거 아니고 줄이는 대신에 어느 정도 소득이 안 될 경우에는 예컨대 400만이 안 되면은 얼마를 준다. 이제 그 안 되는 부분을 준다. 이게 이제 안심소득이라서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더 분배 이런 이제 실증 분석해 보니까 분배 구조 개선에 도움되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근로장려세제 같은 거 이미 도입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일정 중위소득이 안 되면은 얼마 주는 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너무 복잡한 행정력을 없애는 게 사실은 기본소득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행정 비용을 줄이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건데 대신 부작용이 너무 근로윤리가 파괴된다든지 혹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안해서 안심소득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나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해서 기본소득도 있고 안심소득도 있고 뭐
또 그 장려세제도 있고 그런 거 이미 장려세는 도입돼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생각을. 기동민 의원님. 그 한국고용정보연구원에서 일자리 변화 영향 뭐 연구 이런 것들 했는데 보고서가 나온 걸 보니까 그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 고용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처한 사람이 1,740만 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근로인구의 한 70% 이상이 넘는 거죠. ILO도 보고서를 이렇게 로봇에 의해서 향후 한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 시대를 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이 주는 매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청년배당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4분기에 나눠서 일정 액수 이렇게 지급해서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이런 과정들을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워낙 엄청난 이 혁명적 변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반대 논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찬성 논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좀 성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연구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분별하게 다 모든 것들을 실험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실험들이 정책 시범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정합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도입이라든지 논쟁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기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승희 의원님. 저는 이제 세 분이 말씀하신 거에 많이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지 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효율성. 또 지금 우리가 세금을 사용하는 그런 복지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복지, 이런 복지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용 없는 성장,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올 때는 기본소득이 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복지제도는요. 지금 적은 사람들이 그걸 내갖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핀셋 증세 아니면 부자 증세 이렇게 해갖고 이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포퓰레이션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면서 혜택은 많은 사람한테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복지가 좀 더 확대되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혜택이 주어져야 되고 그 혜택은 꼭 필요한 사람 우선순위로 주어져야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위스도 국민투표를 했을 때 스위스 국민들이 그 2,500 스위스 프랑을 매달 받는 그만큼 또 본인들이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참 고려를 해야 되고요. 시기는 언제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근로소득세 지금 면세자가 41% 또는 47%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면세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지금 세원이 굉장히 가파르게 아니 고소득자한테만 지금 이제 분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서 내 주머니에서 이게 나간다라는 그런 걸 지금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이 많이 주어질수록 내 돈이 나간다라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비는 해야 됐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인공지능이나 이제 로봇 도입되면 일자리가 이제 기존의 일자리는 소멸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석을 보면은 일자리가 진화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려면 교육 제도가 바뀌어서 우수한 그런 인공지능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찰을 하다가 이제 자동차가 나오니까 마부들은 다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마부들이 일자리가 없었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인간이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진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이나 아니면 근로장려세제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금을 주기 때문에 이 재원 문제로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별로 도입하고 있지 않고 미국의 몇 개 주가 도입했고 스위스가 국민투표에 부결됐고 핀란드가 2,000명만 2년 동안 실험을 해봤다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네, 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